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곳에 위치한 6성급 호텔 셀레스티얼. 그 이름처럼 천상의 공간을 표방하는 이곳의 최고층 프라이빗 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소라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불안하게 자신의 원피스 자락을 매만졌다. 오늘을 위해 큰맘 먹고 산 옷이었지만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장 식기들로 꾸며진 이 방 안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약혼자인 박시혁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앉아 있었다. 우리 소라 씨. 긴장할 것 없어요. 그냥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시혁이 다정하게 속삭였지만 그의 입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힐끗 제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최 여사는 팔짱을 낀 채 값비싼 보석만큼이나 차가운 표정으로 소라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래, 편하게 있거라. 우리 시혁이가 어련히 알아서 골랐겠냐마는. 그래도 어른들끼리 직접 얼굴은 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니?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내 아버지를 보고 이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소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가 오늘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강민준이었다. 평생을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소박하게 살아온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과연 이 화려하고 위선적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약속된 시간이 되자 프라이빗 룸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고 시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소라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 들어온 남자는 아버지가 맞았지만 그의 모습은 소라의 최악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빛바랜 작업용 점퍼, 군데군데 흙물이 튄 낡은 바지, 안전화처럼 보이는 투박한 작업화. 마치 방금 호텔 지하의 배관이라도 수리하고 온 듯한 행색이었다. 하지만 그 남루한 차림새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아, 아바. 소라가 작게 신음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최 여사가 경멸과 불신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설마 소라 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딸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모습에 최 여사는 확신을 얻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이런 미친, 이게 지금 우리를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뭐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이런 행사액으로 감히 상견례 자리에 나와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근본도 없는 사기꾼 집안. 아니야,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소라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시혁을 바라봤다.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당신의 어머니를 말려달라고. 하지만 시혁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힘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 나약한 모습에 소라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이 결혼 당장 없던 걸로 합시다. 최 여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이런 막되먹은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장가보낼 수는 없지. 오늘 아주 제대로 봤네. 그녀는 시역의 팔을 잡아끌며 당장이라도 나가려는 기세였다. 그동안 충격과 수치심으로 얼어붙어 있던 소라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듯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리고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과하세요. 뭐 저희 아빠한테 지금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저희가 가난할지는 몰라도 저희는 아줌마처럼 사람을 앞에 두고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무례하고 교양 없는 짓은 하지 않아요. 소녀의 절규 섞인 외침.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그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두 분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방을 나가버렸다. 육중한 문이 닫혔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방 안에는 소라와 아버지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음식들이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음식들은 마치 지금 두 사람의 처지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소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그녀의 사랑이,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다. 강소라의 울음소리가 텅 빈 방을 가득 채웠다. 강민주는 말없이 딸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따뜻했다. 괜찮다. 딸아, 울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깊고 잔잔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소라가 눈물 흘릴 필요 없다. 일어나거라. 집에 가자. 그는 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의 남루한 행색과 그와는 대조적인 존엄한 행동은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소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프라이빗 룸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가자 방 안에 소란을 들었을 호텔 직원들이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힐끔거렸다. 소라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이 지옥 같은 곳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들이 호텔의 거대한 중앙 로비로 들어섰을 때였다. 박시혁과 최 여사는 아직 호텔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최 여사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아들에게 빽빽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네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을 집에 들이려고 해. 끔찍해서 정말 다시는 내 앞에서 저것들 얘기 꺼내지도 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세상은 자신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아들만 존재하는 곳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호텔의 정문에서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로비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맨 앞에는 50대 후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최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지만 강력한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바로 이 셀레스티얼 호텔을 총괄 운영하는 이정훈 회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호텔의 총지배인을 비롯한 최고의 임원들과 외국에서 온 듯한 VIP 손님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정훈 회장이 지나가는 곳마다 호텔의 직원들과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볍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는 이 거대한 성의 왕이었다. 이 회장은 업무용 미소를 지으며 VIP들에게 로비에 웅장한 대리석 조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로비 전체를 부드럽게 훑었다. 그리고 출입구 쪽으로 향하던 남루 한 차림의 강민준 부녀에게 그의 시선이 멎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이정훈 회장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증발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곧이어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엄청난 공포의 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그가 멈추자 그를 따르던 모든 임원들과 VIP들 역시 영문을 모른 채 걸음을 멈췄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 회장은 VIP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잊은 채 거의 뛰다시피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강민준을 향해 달려갔다. 소란을 피우던 최 여사도 그의 아들 박시혁도 이 기이한 광경에 시선을 빼앗겼다. 이정훈 회장은 강민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등은 완벽한 90도 각도를 이루었고 그의 정수리가 거의 무릎에 닿을 지경이었다. 한 그룹의 총수가 보일 수 있는 스위다시에노에 아니 그 이상의 경의와 복종의 표시였다. 거대한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이정훈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어인 일이십니까?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면서 어찌 미리 기별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까? 회장님. 이정훈 회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직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창업주,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 절대적인 권력자를 향한 호칭이었다. 소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다. 평생을 낡은 작업복만 입고 살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향해 이 거대한 호텔의 제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회장님이라 부르고 있었다. 최 여사의 턱이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졌다. 그녀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박시혁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였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설마 하는 의심과 말도 안 돼 하는 부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로비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머리를 조아린 호텔의 제왕, 그의 인사를 받는 남루한 차림의 남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의 딸,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하며 공포에 질려가는 한 가족. 모든 권력의 관계가, 모든 상식과 질서가 단 한 번의 90도 인사로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이정훈 회장은 거의 1분 동안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허리를 숙인 이 회장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됐네, 이 사람아. 허리 펴게. 남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추태인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정훈 회장은 그제야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등 뒤에 굳어있는 호텔 총지배인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총지배인 당장 이쪽으로 못 와. 그리고 저 손님들, 아니, 저분들께 무슨 막심한 결례를 범했는지 당장 알아보고 보고해. 이 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박시혁과 최 여사가 있었다. 상황 파악을 마친 총지배인과 임원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신화인 강민준 회장이 자신의 호텔에서, 그것도 그의 귀한 따님의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재앙과도 같은 일이었다. 회장님, 송구하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호텔의 최고의 임원들이 줄줄이 강민준과 강소라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죄했다. 로비는 순식간에 거대한 사죄 현장으로 변했다. 소라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라니. 대체. 강민준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중에 다 설명하마. 딸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그는 다시 차갑고 깊은 눈으로 이정훈 회장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로비에 있는 모두, 특히 박씨 일가를 향한 것이었다. 이 회장, 내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온 걸세.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내 딸이 어떤 집에 시집 가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위인들인지 이 늙은이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평생의 신조로 삼고 살아왔는데 오늘 아주 좋은 구경을 했어. 아주 좋아. 그의 말이 끝나자 짧은 회상의 장면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 전 허름한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던 젊은 강민준.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이 거대한 호텔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이정훈에게 늘 말했다. 이 사람아, 호텔의 기초는 대리석이 아니야. 손님의 옷차림이 아니라 그 인격을 존중하고 직원의 땀방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호텔의 진짜 기초야. 그걸 잊는 순간 우리 호텔은 망하는 거야. 그의 신조는 오늘 자신의 딸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다. 최 여사와 박시혁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들이 거지라고 모욕했던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 셀레스티얼의 진짜 주인이었다. 천국과 지옥이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최 여사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경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탐욕과 공포, 그리고 비굴함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 아이고, 저희가 사람을 못 알아뵙고 이렇게 하늘같이 귀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세차게 후려치며 소리쳤다. 시여가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어서 와서 장인어른께 인사드리지 않고 뭐하니. 장인어른. 그 파렴치한 단어에 강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박시혁은 어머니에게 떠밀려 거의 넘어질 뻔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엉거주춤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소라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민주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상처받은 딸의 얼굴을 한 번 보고 다시 그들 모자를 보았다. 그리고는 이정훈 회장을 향해 사형 선고와도 같은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분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시는 내 호텔에 발 못 붙이게 하게, 그리고 내 딸 눈앞에서도 두 번 다시 얼쩡거리지 못하게 해주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소라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아수라장이 된 로비를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마치 왕이 자신의 성을 떠나는 것처럼 그의 등 뒤에서는 자신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망견자실하게 서 있는 박씨 모자와 주군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서슬퍼런 기운을 뿜어내는 이정훈 회장만이 남아있었다. 강민준의 낡은 국산차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조용히 도로를 달렸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소라는 창밖을 보며 지난 몇 시간이 마치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다. 아빠. 소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강민주는 운전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돈과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참 외롭게 만들더구나. 내가 성공하고 나서 내 주변에는 진짜 친구보다 내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 심지어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내 딸만큼은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길 바랐을 뿐이야. 그래서 숨겼다. 미안하다, 딸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한편 그 시각 셀레스티얼 호텔의 회장실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이정훈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전화기는 불이 날 지경이었다. 네, SC 은행의 김 부행장이시죠? 저 이정훈입니다. 박진건설에 나간 대출금 당장 회수 조치해 주십시오. 이유는 묻지 마시고. 네, 우리 회장님의 명의십니다. 정 실장, 우리 그룹이 발주한 제주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시공사 박진건설이지. 당장 계약 파기 통보하게. 위약금은 우리가 물어줘도 상관없어. 신뢰와 품위의 원칙 위반을 사유로 들게. 신뢰를 잃은 기업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이야. 강민준 회장의 조용한 분노는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의 힘을 통해 거대한 태풍이 되어 박씨 일가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 태풍의 첫 번째 바람은 박진건설 사무실에 불어닥쳤다. 박시혁의 아버지인 박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걸려온 회사의 명운이 걸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는 통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아니, 김 부행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그가 애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잠시 후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제주 리조트 건설 현장이었다. 셀레스티얼 호텔 그룹으로부터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박 사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허공을 응시했다. 그 시각 최 여사는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 거실에서 사교계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방금 전의 일을 변명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소문은 전화선보다 빨랐다. 호텔 로비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미 상류층 전체에 생생하게 퍼져나간 후였다. 어머, 최 3호. 미안해서 어쩌지?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통화해. 다음 주 자선 파티. 그게 참석자 명단이 갑자기 바뀌어서 말이야. 미안하게 됐네. 전화는 번번이 끊겼다. 그녀를 떠받들던 세상이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류 사회에서 완전히 제명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박 씨 일가는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박 사장은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그의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쓰고 있었다. 그 늙은이가, 그 거지, 영감탱이가 감히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시혁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어머니를 향해 울부짖었다. 어머니 때문이야. 전부 어머니의 그 가짜는 허영심이랑 오만함 때문이라고요. 그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가 뭘 잃었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돈명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소라를 잃었어요. 제 인생, 우리 집안 전부 다 어머니가 망쳐버렸다고요. 뭐 이 미친놈이 지금 애미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미쳤어요. 미친 건 어머니죠. 그깟 낡은 옷이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요. 아버님이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추악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전가가 오갔다. 돈과 허영이라는 얄팍한 기초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가족 관계는 첫 번째 시련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박시혁은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술듯이 휩쓸고는 절망적인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최 여사는 명품 소파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와 지위, 그리고 세상의 부러움을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었다. 박 사장은 책상 위에 쌓인 부도 통지서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저지른 오만의 대가는 이토록 빠르고 완전하며 파멸적이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셀레스티얼 그룹의 승계 구도와 몰락한 박씨 일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강소라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소박한 시골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평범한 식사를 하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지난 몇 년간의 삶과 지난 며칠간의 폭풍 같았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소라가 텃밭에 잡초를 뽑고 있을 때였다. 낡은 대문 밖에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박시혁이었다. 며칠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명품 정장 대신 구겨진 면바지 차림이었고 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수염도 깎지 못해 헬쑥하고 초췌했다. 그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소라가 나오기만을 기다린 듯 했다. 소라를 발견한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소라의 앞에서 망설임 없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소라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에 이마를 박을 듯이 사죄했다. 나는 널 사랑할 자격도 없는 놈이었어. 돈과 지위가 뭔지 그깟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내 손으로 내팽개쳤어. 소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 그가 지금 자신의 발치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물론 어머니 탓도 커. 하지만 그날 네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건 결국 나였으니까. 내가 비겁했어. 내가 한심하고 못난 놈이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평생 너랑 아버님께 속죄하면서 살게. 그의 사과는 절박했고 진심처럼 보였다. 그의 눈물은 분명 진짜였다. 잠시, 아주 잠시 소라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망의 눈물인가? 소라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시혁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셀레스티얼 호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아저씨였다면, 그래도 지금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했을까?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시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망설임, 그것이 바로 대답이었다. 그의 후회는 진실이었지만 그 후회의 근원은 그녀를 잃은 슬픔 이전에 그녀의 배경을 잃은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라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일어나. 시혁 씨,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은 진심이었을지도 몰라.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그날 모욕당하는 내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욕하는 당신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신뢰와 존중이 깨진 사랑은 깨진 유리장과 같다고 생각해. 억지로 다시 붙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금이 간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날카로운 파편에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되겠지. 난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그것은 이별 통보였다. 차갑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멀찍이 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다. 박시혁은 무릎을 꿇은 채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버지의 곁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사랑도, 부도, 명예도, 미래도. 그는 자신의 비겁함으로 인해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뒤늦은 사죄는 이미 떠나버린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이 공허할 뿐이었다. 박시혁이 떠나간 후
강소라의 삶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버지의 시골집에서 그녀는 흙을 만지고 책을 읽고 아버지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며 자신의 상처와 마주했다. 아버지 강민주는 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딸의 곁을 지켜주며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아빠는 이 호텔을 지었지만 단 한 번도 이 호텔의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강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직원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주는 손님들이야. 나는 그저 그들을 위한 집을 지은 관리인일 뿐이지.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다. 그날 네 약혼자의 가족들을 시험한 것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내 딸이 그리고 내 전 재산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소라는 비로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이었던 것이다. 소라야, 강민준이 딸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아빠는 정말로 은퇴하고 싶다. 이 늙은이에게는 이제 이 모든 짐이 너무나 무겁구나. 그는 소라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네가 이 아빠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겠니? 셀레스티얼 그룹을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제안에 소라는 경악하며 손을 내저었다. 싫어요. 아빠, 전 그냥 이렇게 아빠랑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요. 돈과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봤는걸요. 저는 그 무서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거절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권력 자체가 악한 게 아니란다. 딸아,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게지.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딸을 설득했다. 네가 아니면 이 거대한 배는 결국 또다시 탐욕스러운 선장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럼 저 배에 타고 있는 수만 명의 우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어떡하고 그들은 무슨 죄가 있니? 네가 그들을 지켜주렴. 돈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경영인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진짜 리더가 되어줘. 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에 소라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행복에 대한 선택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삶이 걸린 무거운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신념이 담긴 이 거대한 유산을 또 다른 박씨 일가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소라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아요, 아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 저 절대로 회장 딸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 타고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맨 밑바닥부터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제 힘으로 배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딸을 힘껏 끌어안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딸에게서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다. 그의 딸은 그의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물론이다. 딸아, 내 뜻대로 하거라. 네가 바로 내 최고의 자랑이자 셀레스티얼 그룹의 가장 완벽한 후계자다. 그날 밤 소라는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강소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키지 않는 상속녀였고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후계자였다. 두렵고 막막했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모든 것을 이룬 뒤에도 여전히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위한 길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길을 향해 자신의 두 발로 걸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소라는 약속대로 셀레스티얼 그룹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호텔의 객실 관리 부서에서 침대 시트를 갈고 프런트 데스크에서 손님을 맞았으며 마케팅 부서에서 밤을 새워 보고서를 썼다. 아무도 그녀가 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동료들에게 그녀는 그저 조금은 독특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동기 강소라일 뿐이었다. 그녀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고 고객들의 가장 작은 불만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셀레스티얼 그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회사의 분위기는 더 이상 차가운 고급스러움이 아닌 따뜻한 품격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복지 제도가 개선되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배경에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2년 후 강소라는 기획조정실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숨겼지만 이제 그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기획자로서 자신의 실력만으로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한편 박씨 일가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들의 회사는 파산했고 화려했던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어느 늦은 저녁 강소라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 지하의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이 아닌 동료들과 함께 먹는 소박한 저녁 식사는 그녀에게 하루 중 가장 큰 위안이었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창가 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강민준이었다. 그는 은퇴 후 호텔의 옥상 정원을 가꾸는 것을 새로운 낙으로 삼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편안한 작업복 차림으로 먼저 와서 저녁을 먹으며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오늘 정원은 어땠어요? 소라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허리가 좀 쑤시긴 하지만 토마토가 아주 실하게 열렸더구나. 내일은 그걸로 스파게티나 해 먹을까? 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사업 이야기가 아닌 오늘 하루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겁게 식사를 했다. 바로 그때 젊은 직원 몇 명이 그들의 테이블 옆을 지나갔다. 그들은 소라를 발견하고는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와 함께 있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향해서도 웃으며 목례를 했다. 어르신, 맛있게 식사하세요. 그들은 강민준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동료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평범하고 예의 바른 인사일 뿐이었다. 그 순간 강민준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십 년간 그를 따라다녔던 회장님이라는 무거운 호칭 대신 오늘 처음 만난 젊은이에게서 받은 어르신이라는 소박한 인사가 그의 마음을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한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저 한 명의 평범한 노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된 이 순간을 진심으로 만족스러워했다. 소라는 아버지의 그 미소를 보며 함께 미소 지었다. 진정한 행복은 저 위층의 화려한 6성급 레스토랑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여기 시끌벅적한 직원 식당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이 소박한 저녁 식사에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다시금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셀레스티얼 그룹의 새로운 새벽을,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한 가족의 따스한 내일을 알리는 아름다운 여명이었다.